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 중기 문인인데 신흠이라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신흠이라는 분은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수준이 비슷한 여러 명의 인물을 묶어서 부르는 관습들이 있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잘생긴 청년들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을 묶어가지고 4명이라서 F4라고 플라워4라고 불렀었고요. 요새 이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대한민국 4대 보컬이라고 해서 김나, 박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라는 가수들인데 이 친구들이 실력이 비슷비슷하고 뭐 인물이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한데 묶어서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력이 엇비슷한 그런 분들을 묶어서 한데 묶어서 부르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당송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시대. 그때 한문 산문을 잘 쓰기로 이름났던 8명을 묶어서 당송 8대가,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8명의 대가라는 명칭으로 부른 적이 있었고요. 이 중국에 당송 8대가가 있었으면 조선에는 한문 4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한문 4대가는 일반적으로 네 분의 호를 앞글자를 따서 월상개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월상개택을 순서대로 보자면 월사 이정구, 상촌 신음, 계곡 장유, 택당 이식 이렇게 네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신음이라는 분은 바로 이 한문 4대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선조시대 그리고 광해군 시대를 살았는데요. 당시에 한문 산문의 전범으로 손꼽히던 당송고문 스타일의 글을 아주 잘 쓴 분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음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유배를 가있던 박동량이라는 분의 건물에 써준 기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재기입니다. 기재기인데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이 기재기 할 때 맨 처음 들어가 있는 글자 기의 의미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시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의 글자로 엮어내게 되거든요. 한시는 물론 정형시가 아닌 형태의 한시도 있습니다만 아마 김영수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보자면은 20글자, 5원 절구 같은 경우에 20글자고요. 가장 긴 경우에는 7원 율시 해서 7, 8, 56글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안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자 하나가 시 전체를 아주 특별하고 뛰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글자를 바로 자안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건 한문,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활용점정, 용의 눈동자, 용을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찍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글자 또는 문장 또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서 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에서는 자안이라고 하고 산문에서는 문안이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문이라는 문체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이가환의 글을 소개할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순사정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기문인데요. 유배를 가있던 박동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거처에 기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기문이라는 거는 건물의 내력이나 의미를 풀이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글이 바로 이 신음이 지은 기재기입니다. 그리고 이 글 전체의 문안이 바로 제목에 있는 붙일기라는 글자입니다. 이 붙일기라는 한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붙이다, 보내다와 같은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기대다, 의지하다, 붙여 살다와 같은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기여, 기증, 기부 다 무언가를 준다라는 의미죠.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후자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기숙, 덧붙이면 기숙사가 있겠네요. 학생들이 거처하는 거 기숙사 혹은 기거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사는 그런 벌레를 기생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생충에서도 역시 이 기자를 사용합니다. 이 신음의 기재기라는 글에서 기자는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 그러니까 잠시 붙여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글의 시작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은 망령된 일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소유하지 않으려는 듯이 하는 일은 속이는 일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잃게 될까봐 걱정하는 일은 욕심사나운 일이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반드시 가지고자 하는 일은 성급한 일이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거나 없거나 집착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없이 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나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옛날의 군자들이었다. 기재용 같은 이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던 분이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기재용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글을 받게 되는 박동량이라는 분이 되겠고요. 이 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소유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나한테 없기 때문에 가지려 하는 거는 망령된 일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남들한테 내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남을 속이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거 어떡해,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 이거는 아주 욕심사나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꼭 갖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성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마지막에 그 부분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의 소유가 되면 되는 대로, 자신에게서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 묶어 말하면 결국 집착하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군자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음은 바로 이 소유에 관한 문제를 기자의 풀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바로 그 기자의 의미를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인다는 것은 붙어 산다. 가로 안에는 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붙어 살 우자입니다. 붙인다는 것은 붙어 산다는 말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가고 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음을 말한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일이 참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래 없는 것이고, 이미 태어나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또다시 없음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잠시 붙여 사는 것이다. 우임금도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붙여 사는 것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삶이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잠시 맡겨놓은 형체일 따름이다. 뭔가 좀 선문답 같기도 하지요. 있다, 없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중간에 무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기자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데요. 잠시 붙여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거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떠나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때를 우리말로 무시로라는 표현을 쓰죠. 뭐 나훈아의 노래도 있기도 합니다만 무시로 그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는 없는 상태고,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보자면 나는 있는 거고, 내가 죽고 나면 또 나는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음과 없음 사이에 지금 잠시 머물다 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이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뭐 100살 안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류는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잠깐 머문다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인식은 공자나 맹자를 공부한 유학자의 세계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음은 이렇게 풀이를 했을까요? 글의 마지막에 바로 그 답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기재용은 같이 죄를 얻었다. 나는 산골로 귀향을 왔고 기재용은 바닷가로 귀향을 갔다. 나 역시 산골짜기 내 거처에 여암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나그네와 붙여 사는 것은 그 의미가 같으니 이 어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겠는가? 나그네 신세와 붙여 사는 신세가 언제나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나그네 신세를 면하거나 붙여 사는 신세를 면하는 것 역시 조물주에게 맡겨둘 뿐이다. 나와 기재용은 그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으리라. 잠시 나그네로 지내면서 내가 평소 느낀 바를 적어서 기재용에게 보낸다. 이렇게 글이 끝이 납니다. 이
기문을 쓴 상촌 시는 그리고 기문을 받은 박동량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해군 때 인목 대비 폐비 문제로 중앙무대에서 물려나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써준 당시에 박동량뿐만 아니라 시는 역시 귀양살이를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어려운 상황을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겪어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어려움이 평생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은 정말 극복해내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나는 언젠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잠시 맡겨놓은 형체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을 확장을 시켜본다면 지금 저자인 시는 그리고 이 기재의 주인인 박동량이 함께 겪고 있는 고달픔도 잠시 머물다 갈 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둘의 마음은 함께 있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공존의 상태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말이죠. 뭐 제가 아직 뭐 젊으면 젊다고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었다면 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 강의를 들어주고 계시는 수강생들에 비하면 아마 약간은 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탄한 인생이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굴곡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어려움과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겨내기 어려운 고통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이런 것들도 금방 지나가리라, 잠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극복해내고 앞으로의 희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